트럼프가 결단했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이란은 암이다. 미국이 제거하겠다. 전 세계가 그 말 한마디에 이란과의 줄을 끊었습니다. 유럽도, 중국도, 러시아도 가장 먼저 짐을 쌌습니다. 미군 7,000명이 중동으로 향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위기에 몰리던 그 순간, 전 세계 외교가에서는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던 나라 하나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요. 트럼프 눈치나 보는 나라가 무슨 외교를 합니까? 이란과 한국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그 나라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나라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UN 제재 이행 조사관으로 이란 현지에 파견됐을 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제 보고서 한 줄짜리 각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란을 완전히 고립시켰다고 확신하던 그 시간, 이란이 트럼프의 종전안을 전면 거부하고 5가지 조건을 내걸던 날, 그 혼돈의 한복판에서 이란이 유일하게 문을 열어둔 나라가 한국임이 밝혀졌습니다. 대체 한국, 이란, 미국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UN 중동 경제제재 전문 조사관 나디아 알라시디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트럼프도, 이란도, 전 세계도 몰랐던 한국의 진짜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트럼프가 내뱉은 말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이란은 암이다. 미국이 반드시 제거하겠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흘러나온 그 짧은 문장은 순식간에 전 세계 외교 채널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발언이 나오던 순간을 베이루트의 낡은 호텔방에서 뉴스 화면을 통해 지켜봤습니다. UN 제재 이행 조사관으로서 수십 개 나라의 대이란 제재 동참 여부를 추적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업무량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전 세계를 대신 정리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최대 압박 캠페인은 선언과 동시에 거대한 도미노를 쓰러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불과 며칠 만에 이란산 석유 수입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아시아의 주요 교역국들도 줄줄이 이란과의 거래를 끊었습니다. 트럼프는 제재를 어기는 나라는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경고했고, 그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란과 거래해온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계약서를 파기했습니다. 이란의 외화 수입은 급격히 말라붙기 시작했고, 국제금융망에서 이란을 연결하는 선들이 하나씩 끊겨 나갔습니다. 군사적 압박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미군 공수부대 2,000명을 포함한 7,000명 규모의 병력이 중동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전력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란 원유 수출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하르그섬을 점령하는 방안까지 검토된다는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란은 하르그섬 주변의 지뢰를 매설하며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입구까지 봉쇄할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그 해협이 막힌다는 것은 단순한 이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란도 사실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다만 자국민에게 살해당할까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것뿐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란의 지도부를 겁쟁이로 묘사하며 여론전을 펼치는 동시에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비는 브리핑에서 이란이 군사적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협상을 압박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전쟁을 원하는 것인지 전 세계가 트럼프의 속내를 읽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란 쪽의 반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는 미국과 현재 진행 중인 대화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다양한 중재자를 통해 메시지가 오가고는 있지만 그것이 협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란군은 미 해군의 항공모함 에이브러엄 링컨호를 향해 수항 미사일 가데르 여러 발을 발사했고 그 압박에 항모가 실제로 위치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이 이란의 미사일 한 방에 자리를 피해야 했다는 사실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란은 사정권에 들어오면 또 타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허가는 우리가 결정한다는 선언도 뒤따랐습니다. 공습의 참혹함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공습 첫날, 미군의 폭격이 여자 초등학교를 덮쳤습니다. 170여 명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고 표적 오류가 원인이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라크 서부 안바르의 군사기지 진료소도 폭격을 맞아 군인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군은 병원 공격을 부인했지만 오폭 가능성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민간인과 의료시설에 대한 피해가 속속 보고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그 거대한 혼돈 속에서 저는 이란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유엔 제재 이행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공식 임무였지만 현장의 공기는 보고서의 숫자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암이라고 부르며 전 세계가 이란을 고립시키는 동안 테헤란의 거리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무언가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나라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도 전 세계 외교가도 읽어내지 못한 진짜 힘의 흔적이었습니다. 테헤란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서방 외교관들과 저녁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유엔 조사관인 저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분위기는 처음부터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본격화되면서 이란 주재 외교 공관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남아있는 외교관들은 대부분 철수 명령을 기다리거나 본국의 눈치를 살피며 최소한의 업무만 유지하는 상태였습니다. 테헤란의 밤 공기는 무겁고 건조했습니다. 저 멀리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폭발음이 대화의 흐름을 끊곤 했지만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애써 그 소리를 무시하는 척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제재 이행 현황으로 흘러갔습니다. 미국 측 외교관 한 명이 목록을 읊듯 말했습니다. 유럽은 이미 정리됐고 인도는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될 것이며 일본은 사실상 끝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트럼프의 압박 앞에 주요 교역국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다는 자신감 넘치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한국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피식하는 웃음이 먼저였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눈살을 찌푸리기도 전에 알아서 줄을 설 나라인데요. 독자적인 외교 같은 건 그 나라 사전에 없습니다. 미국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나라가 이란이랑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비웃음은 짧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저도 그 순간만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엔 조사관으로서 수십 개국에 대일한 제재, 이행 현황을 추적해온 저의 데이터에서도 한국은 그다지 주목할 만한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제재 이행률이 높은 모범국 목록에 한국이 올라 있었고 딱 그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대일한 원유 수입은 트럼프의 제재 압박이 시작되자마자 급격히 줄어들었고 한국 기업들도 이란과의 거래를 공식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놓고 보면 한국은 트럼프의 요구에 가장 충실하게 응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비웃음이 나올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저의 조사관 인생 전체를 뒤흔들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란 공습 첫날 미군의 폭격이 여자 초등학교를 덮쳤다는 보도였습니다. 170여 명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고 표적 오류가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저녁 자리에 있던 외교관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전쟁 중에 생기는 불가피한 일이라는 반응, 미군이 의도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반응,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 국제사회가 민간인 170여 명의 죽음 앞에서 보여준 것은 그 냉담한 침묵이었습니다.
이라크 서부 안바르의 군사기지 진료소가 폭격을 맞아 군인 7명이 숨졌다는 보도도 이어졌지만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일찍 빠져나왔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제 보고서의 각 주 한 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제재 이행 중, 특이사항 없음. 그 짧은 문장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과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관련 데이터를 다시 펼쳤습니다. 공식 교역 수치는 분명 급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식 수치의 그림자 아래 눈에 잘 띄지 않는 다른 숫자들이 미세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한 통계적 잡음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그 순간에는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를 비웃던 외교관들이 한국은 당연하다고 치부하며 넘겼던 바로 그 나라의 데이터 속의 말입니다. 테헤란의 밤은 깊었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폭발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 보고서의 각 주에서 본문으로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조사관 생활을 15년 넘게 하다 보면 숫자를 보는 감각이 생깁니다. 정상적인 숫자와 비정상적인 숫자는 느낌부터 다릅니다. 마치 악보를 읽다가 의미 하나 어긋났을 때 악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 불편함처럼 저는 데이터 속에서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을 직감적으로 포착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헤란에서 보낸 사흘째 밤, 저는 그 불편한 감각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표면적인 수치는 완벽했습니다. 트럼프의 최대 압박 캠페인 이후 이란을 향한 국제 교역의 흐름은 교과서처럼 깔끔하게 끊겨 있었습니다. 석유 수입은 급감했고 금융 채널은 차단됐으며 주요 교역국들의 이란 관련 거래액은 일제히 바닥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제가 추적하던 수십 개국의 데이터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완벽하게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깔끔한 그림 속에 아주 작은 주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것을 집계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제 제재 데이터에는 크고 작은 통계적 잡음이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주름은 다음 날도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들여다볼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란의 의료 분야와 인프라 유지 관련 협력 채널 일부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교역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방식으로 아주 조용하고 정교하게 움직이는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의 출처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의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고 이란 내무부의 기밀 해제 문서들을 대조하고 현지에서 수집한 인터뷰 자료들을 조차 분석했습니다. 근적은 희미했지만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 채널은 무기나 석유와는 무관했습니다. 인도적 면제 조항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의료, 물자와 기술 협력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의 끝을 따라가면 언제나 같은 나라가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데이터를 3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그 무렵 밖에서는 전쟁의 소용돌이가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이란군이 미 해군의 항공모함 에이브러엄, 링컨호를 향해 수항, 미사일 가데르 여러 발을 발사했다는 보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상징하는 항모가 실제로 위치를 변경해야 했다는 사실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이란군은 사정권에 들어오면 또 타격하겠다고 강조했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허가는 자신들이 결정한다는 선언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이에 맞서 이란이 군사적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극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는 공식 석상에서 미국과 현재 진행 중인 대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다양한 중재자를 통해 메시지가 오가고 있지만 그것이 협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종전을 위한 5가지 조건을 공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행사 보장, 침략과 암살의 완전 중단,
중동 전역의 저항 조직에 대한 전쟁 완전 종결 등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독단적 결정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도 뒤따랐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공식 채널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공식 채널이 완전히 막혀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공식 대화는 없다고 하는데 이란의 특정 분야는 여전히 외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무언가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그 괴리. 그리고 그 괴리의 한가운데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 초안을 덮고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 이란, 그리고 트럼프도 몰랐던 채널. 저는 그때까지도 이것이 얼마나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숙소를 나섰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조사관이 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테헤란 남부의 오래된 시장 골목 깊숙한 곳에 제가 찾아간 사람은 이란 건설부에서 수십 년간 일했다는 7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현지 통역사가 어렵게 연결해준 자리였습니다. 노인은 처음에는 낯선 외국인 조사관을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오래된 서랍 속에서 소중한 물건을 꺼내듯 말을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이란의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서 정유시설과 도로를 건설하던 시절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이란으로 몰려들었다고 했습니다. 돈이 되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이 모이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정세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 많던 외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계약서는 종이 조각이 됐고 약속은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완공 직전의 공사 현장이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달랐다고 노인은 말했습니다. 포탄이 떨어지고 총성이 울리던 그 시절에도 한국 건설 노동자들은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젊은 한국인들이 뜨거운 모래바람을 맞으며 삽을 들었습니다. 약속한 정유시설을 완공하기 위해 설계도대로 도로를 닦기 위해 그들은 목숨을 걸고 땀을 흘렸습니다. 노인은 그 시절 한국인 현장 감독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했던 말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약서보다 약속을 먼저 지킨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반세기를 건너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란 남부 출신의 60 중반 여성으로 젊은 시절 레바논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했다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군의 동명부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총칼 대신 청진기와 약 봉지를 들고 레바논 주민들에게 다가간 한국군 이야기를 그녀는 직접 목격한 사람처럼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무려 14만 명이 넘는 주민들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려낸 그 기록이 중동 전역에 퍼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군은 점령군으로 온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생명을 아끼는 방식으로 존재했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전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밖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하르그 섬 주변의 지뢰를 매설하며 미군의 지상 작전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후티 반군을 통해 홍해 입구까지 봉쇄할 가능성이 거론됐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한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연일 강경 발언을 이어갔고 이란은 5가지 종전 조건을 내걸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팽팽한 대치 속에서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보도됐습니다. 태국 유조선 한 척이 태국과 이란 간의 외교적 협조 끝에 통행료 한 푼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란이 모든 나라의 해협을 닫은 것이 아니라 신뢰 관계가 있는 나라에는 문을 열어둔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아침에 만났던 노인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란이 문을 여는 나라와 닫는 나라의 차이는 무기의 숫자나 경제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기의 순간에 누가 곁에 있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제가 발견한 한국 관련 데이터를 다시 펼쳤습니다. 공식 교역은 끊겼지만 살아있는 그 미세한 채널들. 이제 그 채널들이 단순한 통계적 잡음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50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가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통로였습니다. 트럼프의 제재망이 촘촘하게 조여드는 그 순간에도 한국과 이란 사이에는 다른 나라들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무언가가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것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만큼은 이제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마주하게 되는 순간, 제가 알고 있던 국제 외교의 상식이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보고서 마감 기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테헤란 숙소의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지난 일주일간 수집한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 놓았습니다. UN 데이터베이스 출력물, 현지 인터뷰 녹취록, 이란 내무부 기밀 해제 문서 사본, 그리고 제가 직접 손으로 정리한 채널 흐름도. 자료들이 책상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가 넘었을 무렵,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사관 생활 1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두근거림이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최대 압박 캠페인을 선언한 이후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란과의 모든 거래를 공식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제재에는 인도적 면제 조항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의료 물자, 식량, 민간 인프라 유지에 필요한 기술 협력은 제재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조항을 사실상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란과의 채널을 유지하려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 인도적 면제 조항을 정교하고 일관되게 활용하면서 이란의 의료 분야와 민간 인프라, 기술 협력 채널을 조용히 유지해왔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교역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방식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살아있는 연결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향해 암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군사적 압박을 극도로 높이던 바로 그 시기에도 한국의 채널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모든 대화 채널을 원천 차단하려 하던 그 순간에도 한국은 인도적 면제라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란과의 연결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의 제재망이 촘촘하게 조여드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란과의 신뢰를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욱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한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반정부 시위를 선동하자는 제안을 미국에 했고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략적 이견으로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면에서 다른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제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이란 내부의 민심을 자극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근거 중 하나로 이란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다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국민들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미국의 전략 계산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공개석상에서 이란도 협상을 원하지만 자국민에게 살해당할까 두려워 말을 못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협상 의지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발언이었지만 그 발언 뒤에는 이란 내부의 여론을 어떻게든 흔들어 보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국민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는 미국과 현재 진행 중인 대화는 없다고 재차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의 독단적 결정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강대강의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이 내건 종전 5가지 조건 중 어느 것도 한국을 향한 적대를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원래 제가 작성하려던 보고서는 각국에 대일한 제재 이행 현황을 수치로 정리하는 표준적인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보고서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향해 최대 압박을 가하는 동안, 전 세계가 이란과의 줄을 끊는 동안 오직 한 나라만이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무기를 팔지도 석유를 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50년 전부터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아무도 열지 못한 문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란은 그 문을 열었습니다. 트럼프도, 미국의 정보기관도, 저를 포함한 그 어떤 국제조사관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채널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그 보이지 않는 통로의 실체가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기 하루 전날, 저는 테헤란 외곽의 작은 찻집에서 이란 현지 언론인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란 국영방송과 외신을 오가며 10년 넘게 중동 정세를 취재해 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경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유엔 조사관과 이란 언론인이라는 조합은 어느 쪽에서도 편안한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한국 이야기를 꺼내자 그의 태도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게 놀랍군요. 대부분의 외국 조사관들은 숫자만 보고 돌아갑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데이터에서 읽은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향해 최대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이후 이란 국내 여론은 복잡하게 갈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강경파는 결사항전을 외쳤고 온건파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가 미국과 현재 진행 중인 대화는 없다고 공식 선언하면서도 다양한 중재자를 통한 메시지 교환은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그 복잡한 내부 상황을 반영한 발언이었다고 그는 분석했습니다. 이란 고위 당국자가 트럼프의 독단적 결정은 허용하지 않겠다며 종전 5가지 조건을 내건 것도 표면적으로는 강경한 선언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명분 있는 출구를 찾으려는 현실적 계산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내부 여론 속에서 유독 하나의 나라에 대해서만큼은 이란의 여론이 놀랍도록 일치된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암이라고 부르며 전 세계를 향해 이란을 고립시키라고 압박하는 동안 이란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조용하지만 강하게 퍼져나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켜켜이 쌓인 기억들이 위기의 순간에 한꺼번에 수면 위로 올라오는 현상이었습니다. 1970년대 사막에서 끝까지 약속을 지킨 한국인들의 이야기, 전쟁 중에도 환자를 돌봤던 한국군의 기억, 그리고 트럼프의 제재 압박 속에서도 인도적 채널만큼은 끊지 않았던 한국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이란 국민들의 가슴 속에서 하나의 이름으로 합쳐지고 있었습니다. 언론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테헤란의 스카이라인 너머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국민들이 협상을 원하지만 두려워서 말을 못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란 국민들이 두려워한 것은 미국의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두려움은 자신들을 끝까지 믿어줄 나라가 없다는 고립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립감을 유일하게 채워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숫자로만 이해하려 했던 것들이 비로소 하나의 완결된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제재 이행 조사 대상국 목록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황이 외교 소식통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이란과의 인도적 채널을 유지해 온 한국의 행보가 트럼프 행정부의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유엔 조사관들 사이에서도 그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오갔습니다. 한국이 인도적 면제 조항을 활용한 것은
국제법상 완전히 합법적인 행위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 정당성보다 정치적 압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란 국내에서 한국에 대한 지지, 여론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란 국영 방송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국과 이란의 반세기 인연을 재조명하는 콘텐츠들이 쏟아졌습니다. 1970년대 건설 노동자들의 이야기, 동명부대의 의료 활동 기록, 그리고 트럼프의 제재 압박 속에서도 이란과의 인도적 연결을 끊지 않은 한국의 태도가 집중 조명됐습니다. 이란 시민들은 거리에서, 찻집에서, 모스크에서 한국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조직된 여론몰이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란 사회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린 진심 어린 감정이 전쟁의 극한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트럼프가 이란을 암으로 규정하며 군사적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경고하는 장면과 한국이 조용히 인도적 채널을 유지해 온 장면을 나란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는 말로 하지 않아도 명확했습니다. 총을 겨누는 나라와 손을 내미는 나라. 이란 국민들은 그 대비 앞에서 어느 나라를 선택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압박하려던 계획은 이란 여론의 폭발적 반응 앞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건드리는 순간 이란 민심을 완전히 잃을 수 있다는 계산이 백악관 내부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최대 압박 전략이 한국이라는 변수 하나 앞에서 예상치 못한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찻집을 나서며 언론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한국에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냐고요?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기대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보고서의 핵심 문장이 됐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한 날 아침, 저는 한동안 제출 버튼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UN 조사관으로 15년을 일하면서 보고서 하나를 앞에 두고 이토록 오래 망설여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문서는 단순한 제재 이행 현황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식 최대 압박 외교의 한계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한국의 신뢰 외교가 실질적으로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결론을 담은 문서였습니다. UN 내부에서도 미국 측에서도 불편하게 받아들일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출했습니다. 조사관이 현장에서 본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보고서는 종이 조각에 불과해지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최대 압박 캠페인은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란은 종전을 위한 5가지 조건을 내걸었고 트럼프의 독단적 결정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는 미국과 현재 진행 중인 대화는 없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군사적 압박이 극도로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이란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학미사일 가데르로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엄 링컨호를 위치 변경시키는 등 정면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의 계산대로 이란이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둘째, 트럼프의 최대 압박이 실패한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이란 국민들의 심리를 잘못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국민들이 협상을 원하지만 지도부가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제가 목격한 이란 국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폭탄이 아니라 고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립감을 유일하게 채워준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사실이 트럼프의 심리전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란 국내에서 한국에 대한 지지, 여론이 폭발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제안한 반정부 시위 선동을 미국이 거부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민심을 건드렸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작동한 것이었고 그 계산의 중심에 한국이라는 변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한국은 트럼프의 제재 압박 속에서도 인도적 면제 조항을 활용해 이란과의 실질적 채널을 유지했으며
이것이 트럼프도 활용하지 못한 유일한 대이란 외교 통로가 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제재를 이행하면서도 인도주의적 연결은 끊지 않는 방식.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전부터 쌓아온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의 이 행보는 강대국들이 무력과 경제 제재로 이란을 압박하는 동안 오직 한국만이 다른 언어로 이란과 대화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보고서가 유엔 내부 채널을 통해 배포되기 시작하자 반응은 빠르게 왔습니다. 유럽의 주요 외교부들이 해당 보고서에 주목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동 전문 싱크탱크들이 보고서의 결론을 인용한 분석문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예상대로 불편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비는 해당 보고서의 일부 내용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현장 데이터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국제 외교가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전쟁 여파로 연기됐던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4일과 15일 중국을 직접 방문해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자신들만의 빅딜 테이블을 차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마주 앉아 중동의 판을 새롭게 짜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거대한 강대국들의 빅딜 테이블 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것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닌 이란과의 신뢰 채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채널을 가진 나라는 미국도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국제 언론들이 보고서를 인용하며 한국의 역할을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향해 최대 압박을 가하는 동안 가장 조용했던 나라가 정작 가장 실질적인 외교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대이란 외교를 두고 침묵하는 실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외신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큰 소리를 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앞에서 당당하게 이란 편을 들겠다고 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50년 전부터 해온 방식대로 약속을 지키고 사람을 아끼고 신뢰를 쌓아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일관성이 트럼프의 최대 압박도 강대국들의 빅딜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란이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가 세상에 나온 그날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된 지 열흘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제네바의 유엔 사무국 복도를 걷다가 미국 측 수석 외교 고문으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장소는 공식 회의실이 아닌 건물 외부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공식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요청을 받는 순간 이미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짐작했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저는 테헤란에서 보낸 그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찻집에서 만난 언론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대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미국 측 고문이 자리에 앉자마자 꺼낸 말은 예상보다 직접적이었습니다. 그는 보고서에 대한 항의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과의 채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데 번번이 막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유지해 온 인도적 채널이 유일한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한국을 트럼프 눈치나 보는 나라로 비웃던 바로 그 진영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채널은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50년 전부터 한국이 쌓아온 것이니까요.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변화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제재 위반 의심국 조사 대상으로 올리려던 움직임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이란 국내에서 한국에 대한 지지, 여론이 폭발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건드리는 것이 오히려 미국의 대이란 전략에 역효과를 낳는다는 판단이 백악관 내부에서 굳어진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유지해 온 인도적 채널에 대한 압박이 멈췄고, 오히려 그 채널을 통해 이란과의 간접 소통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미국 측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란 쪽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허가는 자신들이 결정한다고 강경하게 선언하는 상황에서도 특정 채널에 대해서만큼은 유연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태국 유조선이 통행료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사례가 그 유연함의 첫 번째 신호였다면, 그 이후 이란이 보여준 행보는 신뢰 관계가 있는 나라에게는 문을 닫지 않겠다는 일관된 메시지였습니다. 이란이 내건 종전 5가지 조건 중 어느 것도 한국을 향한 적대를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르그 섬의 지뢰를 매설하고 수학미사일 가데르로 항모를 위협하며 결사항전을 선언하던 이란이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던 날, 저는 제네바 사무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마주 앉아 중동의 새로운 판을 짜려는 거대한 빅딜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세계의 시선은 온통 그 두 사람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빅딜 테이블 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닌 이란과의 신뢰 채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채널을 가진 나라는 미국도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강대국들의 빅딜이 진행되는 동안 정작 이란이 문을 열어두고 있는 나라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이제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테헤란에 처음 도착했던 날 밤, 서방 외교관들이 한국을 비웃을 때 저도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럼프 눈치나 보는 나라, 독자적인 외교 같은 건 사전에 없는 나라라는 말에 저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UN 조사관으로서 수십 개국의 데이터를 다뤄온 저도 한국을 제 보고서의 각주 한 줄로만 처리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판단착오였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지만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향해 최대 압박을 가하는 동안, 전 세계가 이란과의 줄을 끊는 동안, 한국은 50년 전부터 해온 방식 그대로 사람을 아끼고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그 조용한 일관성이 결국 트럼프도 강대국들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란이 문을 열어두고 있는 유일한 나라, 트럼프조차 압박을 거두고 활용하려 한 채널, 미중 빅딜 테이블 위에서도 대체할 수 없는 변수.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나디아 알라시디로서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폭탄이 아니라 신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신뢰를 50년에 걸쳐 가장 성실하게 쌓아온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트럼프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힘. 이란이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끝까지 문을 열어두었던 그 이름. 대한민국입니다.